한 국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23번이나 손을 벌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1958년부터 70년 가까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파키스탄의 이야기입니다. 빌리고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빌리는 악순환의 고리. 마치 월급날이 되자마자 카드값을 맞고 다시 카드를 쓰는 우리네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지요. 2억 3천만 인구의 운명이 걸린 이 반복되는 위기의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혹자는 정치적 혼란을, 혹자는 뿌리 깊은 부패를 탓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늪, 그 바닥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와 전혀 무관한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2025년 현재 파키스탄의 경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물가는 치솟아 인플레이션이 한때 30%를 넘나들었고 지금도 5%를 웃도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잠시 늘어나는 듯 했지만 여전히 한두 달 수입 대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수준을 오르내깁니다. 전체 빚은 1,3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이는 나라 전체가 1년 내내 벌어들인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갚기 힘든 규모입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함정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1947년 인도로부터 독립한 파키스탄은 사실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종교를 기준으로 나뉘었지만 국경 분쟁과 민족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이는 곧바로 막대한 군비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로 쏟아부어야 했으니 경제 발전에 필요한 투자는 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지요. 게다가 잦은 군부 쿠데타와 정치적 불안정은 일관된 경제 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기 일쑤였고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 성장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세금을 걷어 나라를 운영하기보다는 쉽고 빠른 방법, 즉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길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23번의 구제금융이라는 기나긴 부채 역사의 서막이었답니다. 파키스탄이 처음 IMF의 문을 두드린 것은 1958년입니다. 그 후로 거의 2, 3년에 한 번꼴로 IMF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손쉬운 해결책으로 구제금융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IMF의 돈은 결코 공짜가 아니지요. 강력한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보조금 삭감 등 혹독한 조건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제는 파키스탄의 어떤 정부도 이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었던 정치인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급급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구제금융으로 받은 돈은 다시 밑빠진 독처럼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IMF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끝없는 굴레를 어떻게 끊어내시겠습니까? 파키스탄의 경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군부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군대는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까지 장악한 말 그대로 국가 안의 국가와 같은 존재랍니다. 파키스탄은 독립 이후 역사 절반을 군부 통치하에 보냈습니다. 1958년 아유브 칸 장군의 첫 쿠데타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지요. 민간 정부가 들어서도 군부는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군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강력한 군부가
어떻게 경제까지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작은 사업들이었습니다. 군인연금재단을 통해 시멘트, 비료, 시리얼 같은 생필품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업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은행, 보험, 부동산, 에너지, 운송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군부 재벌이 되었습니다. 군 소유 기업들은 세금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며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러니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군부가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고 이권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위에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정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정치는 부패한 엘리트 가문들의 권력 다툼과 군부의 개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어도 총리가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2018년 집권한 임란칸 총리 역시 군부와의 갈등 끝에 2022년 실각하는 등 정치적 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부가 몇 년마다 바뀌고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하고 있다면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투자를 꺼리고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몸을 사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또다시 IMF의 문을 두드리는 것뿐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파키스탄은 이 지긋지긋한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구조개혁의 실패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마다 혹독한 조건을 내겁니다. 방만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불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줄이라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모두 국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역대 정부는 이 처방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치적 저항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력회사나 철도회사 같은 거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하면 당장 대규모 노조 파업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이는 곧바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엄청난 민심 이반을 불러옵니다. 농업이나 섬유산업처럼 특정 집단에 집중된 세금 특혜를 없애려고 하면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정치인들과 이익 집단이 결사 반대에 나섭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개혁은 사실상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요. 결국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행하기보다는 IMF로부터 일단 급한 돈을 빌려 위기를 넘기고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70년간 반복된 것입니다. 여기에 군부 경제라는 특수한 구조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파키스탄 군부는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직접 통제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 기업들은 막대한 이권을 누리고 있는데 IMF가 요구하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나 투명한 세금 제도는 군부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민간 정부가 아무리 개혁을 추진하려 해도 군부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왔고, 이는 파키스탄 경제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파키스탄의 지도자라면 막강한 군부와 성난 민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1:1로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의 새로운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IMF의 까다로운 조건 없이
대규모 자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에 수백억 달러의 중국 자본을 쏟아부으며 인프라 건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장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IMF의 빚을 갚기 위해 중국의 빚을 내고 다시 중국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부채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위험을 외면한 결과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2025년 현재 23번째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아래 놓인 파키스탄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때 40%에 육박했던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생활 물가는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전기와 가스 요금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고 이는 공공요금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내야 하는 돈은 몇 배로 뛰는 현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가정이 생필품 구매를 줄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일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 국제공항의 운영권마저 외국 기업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1997년 똑같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한국의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한국도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파키스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제로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정부, 기업, 금융, 그리고 노동부문까지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부실을 털어내고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금 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애국심과 위기 극복 의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요. 그 결과 한국은 IMF의 손을 버린 지 불과 3년 8개월 만에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조기 졸업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어땠나요? 정치 지도자들은 고통스러운 개혁을 외면했고 군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위기 극복보다는 단기적인 미봉책과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70년간 이어진 부채의 악순환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경제 위기입니다. 물론 파키스탄의 상황은 식민 지배의 유산, 인도와의 지정학적 갈등, 뿌리 깊은 봉건적 사회 구조 등 한국보다 훨씬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국가 전체가 하나로 뭉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는지 아니면 고통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겼는지가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70년 부채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그리고 쉬운 길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라는 어려운 길 대신 IMF 구제금융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깊은 부채의 늪과 반복되는 위기뿐이었지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표 계산에만 몰두했고 막강한 군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 개혁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대가는 오늘날 2억 3천만 파키스탄 국민들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파키스탄 경제는 IMF의 관리하에 약간의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외환 보유고도 소폭 늘어나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금의 안정은 또 다른 위기를 앞둔 잠시의 숨고르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파키스탄이 진정으로 부채의 굴레를 끊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군부의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정치적 안정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적 대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파키스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역시 저성장의 늪과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개혁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파키스탄의 뼈아픈 실패는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개혁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키스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